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간연구소의 시간입니다. 공포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스티븐 킹과 이토 준지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인물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러브크래프트입니다. 과연 그는 신화적 공포를 꿈꿨던 세계의 풍운아일까요? 아니면 단지 방구석 찐따였을까요?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촉수괴물이나 음습하고 기괴한 분위기로 승부를 보는 컨텐츠는 거의 다 러브크래프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작품으로는 이블데드에 나오는 사람 얼굴을 한 책, 네크로노미콘, 에일리언과 미스트, 스티븐 킹이 쓴 소설 등에서 직간접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미지의 고대 존재, 우주적 공포 등이 표현된 작품들도 그의 영향권 안에 있죠. 영어권과 일본 공포 장르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찾는 게 더 쉽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럼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기이한 공포의 아버지라 불린지 살펴보겠습니다. 러브크래프트 문학하면 떠오르는 건 우주적 공포입니다. 우주적 공포란 말 그대로 심해처럼 알 수 없는 우주에서 오는 공포, 그 장면을 목도하면 미쳐버리거나 죽는다는 무지막지한 원초적 공포죠. 불가사의함을 넘어서 알아선 안 되는 공포를 창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얘기였냐? 또 그건 아닙니다. 예로부터 서양에선 미지의 공포에 대해 숱하게 다뤄왔습니다. 고대 문학에서도 신화와 전설에 빗대어 그런 존재들의 서술이 있죠. 특히 크툴루 하면 떠오르는 문어와 심해에 대한 공포는 서양에서 흔한 소재였습니다. 다만 고대의 신화와 전설들, 개인적 혐오와 접목해 아이러니하게도 미지의 것을 오히려 구체화해 후대의 작가들에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1890년 미국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귀금속 판매원인 아버지가 있었고 친가도 외가도 청교도의 뉴잉글랜드의 유서 깊은 가문으로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그가 어릴 때 매독에 의한 정신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러브크래프트가 청년 시절에 사망합니다. 물론 아버지 사망 후 그를 보살피던 할아버지도 어머니 이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였을까요? 러브크래프트는 어릴 때부터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또 소니아라는 여성과 결혼해 뉴욕 생활을 시작하지만 3년 만에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며 다시 낙향하게 됩니다. 이 우울감과 세상에 대한 혐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읽어온 공포소설과 고대 신화, 전설을 합쳐 크툴루 신화가 나오게 된 것이죠. 대중들을 돼지 같다고 쓰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친절했고 오는 편지에 답장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러브크래프트. 그는 단 한 번도 전업 소설가인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스스로 격리되어 살던 러브크래프트. 그래서 당시에도 방구석 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구석 신사, 어딘가 익숙하죠? 찐특 1. 눈치가 없다. 과도한 티스러움. 일단 대부분 찐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눈치가 없습니다. 이 눈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눈치도 맞지만 세상에 대한 눈치가 없다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행을 모르거나 사람들의 니즈에 맞추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또 대화 중에 뜬금없고 이상한 말을 해서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죠.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럼 혹시 내가 눈치가 없는 건 아닌가 잘 살펴보세요. 러브크래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과 교류에 어려움이 많았고 유행하는 스타일의 문체도 구사하지 못했죠. 섬세하지 않고 과장되고 극단적인 문장들은 그 당시 소위 교양 있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단의 좋은 평가도 받지 못했죠. 작가로서의 삶은 여기서부터 무너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브크래프트는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사람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앞서 대중은 돼지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작가와 작품에 영향을 받았지만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했죠. 이는 그를 좋아하게 되어 조언을 구했던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가장 지키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언하기도 했죠. 이상하죠?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 흔히 쓰이는 형용사들입니다. 그가 써내린 작품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언할 수 없는 미지의 괴물 같은 존재들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언을 구하는 젊은 작가들에게는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했을 작가 지망생에게 눈치 없이 과도한 티스러움을 보여준 예시죠. 이런 조언과 성격적인 측면은 러브크래프트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은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글을 써냈던 작가로서의 러브크래프트.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찐특 2. 자격지심.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일찍이 기고문으로 한 펄프 매거진에 주목받게 된 그는
이후 다양한 호러 작가들과 교류하며 사랑하는 여인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글을 썼는데 사랑도 이루었다? 저였다면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 유명 작가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란 희망에 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브크래프트도 프로비던스를 떠나기로 합니다. 소니아 그린, 그녀와 함께 살기 위해. 그리고 더 큰 꿈을 위해 뉴욕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31세. 당시로 따지면 적지 않은 나이였죠. 그럼 소니아 그린은 누구냐? 그녀도 소설을 매거진에 기고하는 작가였습니다. 거기다 유망한 사업가였고 백화점에 모자를 제작해 납품하는 일을 했죠. 당시에 부자 동네로 유명했던 브루클린 플랫부시에 살 만큼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1923년 맨하튼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행복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은 거의 곧바로 무너집니다. 소니아가 운영하던 모자 가게가 망한 겁니다. 결국 그녀는 일을 하기 위해 클리브랜드로 이사가고 브루클린엔 러브크래프트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된 러브크래프트는 자기도 일자리를 찾고 싶었지만 고상한 가문이란 이유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백수로 지내게 됩니다. 자기가 귀족이라는 고상한 가문이라고 생각한 단적인 예는 가게가 망하고 가끔 오는 소니아에게 당신은 러브크래프트 부인이니 그에 걸맞게 행동하시오 라는 말을 했던 걸로 반증할 수 있죠. 그는 이 당시에 자기가 취직하지 못한 걸 이민자들과 세상 탓으로 돌렸죠. 실제로는 그에게 일자리를 추천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적응하지 못해 그만뒀을 뿐이죠. 만약 그 당시에 러브크래프트가 취직을 잘해서 먹고 살만해졌다면 우리는 이후에 그의 작품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크툴루 신화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 아닐까요? 아님 말고. 안 그래도 인간 혐오에 쌓인 인물인데 이민자들과 세상 때문에 먹고 살지도 못한다? 그의 혐오는 더욱 강하고 깊어졌고 표현은 안 했지만 어떻게든 생활을 이어가는 소니아에게 자격지심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행복한 꿈은 망상으로 끝났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소니아는 그런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죽는 날까지 그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0페이지에 달하는 편지를 그녀에게 보냅니다. 여기서도 찐따의 짙은 향기를 맡을 수 있죠. 이런 도시와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는 레드훅의 공포, 그 등의 작품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숙모들이 사는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더욱 철저하게 방구석 신사가 되었고 여러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찐특 세 번째, 커뮤질, 나만의 세상에 빠지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찐따들과는 다르게 방구석 찐따들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커뮤질. 특정 커뮤니티를 반드시 이용하며 그들만의 세상에 빠진다는 점이죠. 러브크래프트도 외숙모네 집에 살면서 그런 커뮤니티에 빠졌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호러 작가 게시판 정도라고 할까요? 무려 10만 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들을 만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고요. 지금이야 게시물을 올리면 댓글로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편지는 어떻습니까? 가는 시간, 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현재에도 빨라야 3-4일은 걸립니다. 그때는 무려 1920년대. 그럼 멀리 사는 작가와 교류하려면 적어도 6일이 걸리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한다 치면 한 달은 걸렸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글 쓰는 거 외에 딱히 할 일도 없었던 러브크래프트는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들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작품이 대표적인 크툴루의 부름과 광기의 산맥입니다. 그는 작품을 쓰면서 해부학 공부와 지리 공부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때문인지 원래 그의 표현 방식대로라면 형언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할 그레이트 올드 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작품에 남아있죠. 물론 이런 부분 외에는 앞서 하지 말라고 했던 형용사들, 괴물 같은 형언할 수 없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등의 표현이 많긴 합니다. 다만 고향인 프로비던스로 돌아온 뒤로 그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가 더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 양자역학적인 세계의 표현, 다른 차원을 넘어서 고차원, 무한차원 공간에 대한 언급, 평행우주와 다중우주의 거대한 스케일이 그가 얼마나 자기 세계관에 몰두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거대한 스케일과 고유한 특성이 가득하지만 아쉽게도 평론가나 대중들은 그의 작품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주목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맞을까요? 크툴루의 부름을 세상에 보였던 1926년의 베스트셀러를 보면 존 어스킨의 트로이의 헬렌의 사생활, 아니타 루스의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워럭 디핑의 소렐 앤 선 등이 있습니다. 작품들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 1920에서 30년대는 로맨스, 가족애, 전쟁과 모험 장르가 유행이었습니다.
물론 벤다인의 그린 살인 사건이나 주교 살인 사건이 인기를 끌기도 했으나 공포라기보단 추리, 미스터리 장르였죠. 지금에야 엄청난 작가로 또 작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형편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중에 돈도 없었죠. 그의 수입 중 대부분은 글을 교정해주는 작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도 친구라는 사람들이 부탁하면 공짜로 해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업체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렇게 돈에 얽매이는 짓은 신사답지 않은 행동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냐? 당연히 못 먹고 살았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그는 자기를 신실한 청교도인이고 고귀한 혈통이라 여겼으며 물질적 욕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마음은 알 수 없지만요. 이런 상황은 1932년 그나마 돈을 벌던 릴리언 숙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거기에 친했던 동료 작가가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마음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1937년 향년 46세의 나이로 장암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살아서는 빛을 보지 못한 러브크래프트. 결국 나만의 세상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설의 시작? 그러나 반쪽 성공. 그는 죽어서 다른 작가들에 의해 의도치 않게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고지로부터 내려온 공포의 작가 프랭크 벨레롱, 사이코의 작가 로버트 블록, 코난 더 바바리안의 작가 로버트 E. 하워드 등의 동시대 작가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들의 작품 세계를 물들였습니다. 현재에는 스티븐 킹과 이토 준지가 대표적인 러브크래프트 바로 알려져 있죠. 이제 흔히들 서브컬처라 부르는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크툴루 신화에 대해서 언뜻 알고 있긴 할 겁니다. 공포, 미스터리 장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컨텐츠가 없다시피 할 정도니까요. 다만 제대로 살펴보면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쪽짜리 성공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러브크래프트가 열심히 말하고 그가 원했던 공포는 뭐죠? 바로 미지의 공포입니다. 알 수 없는 것에서 나오는 원초적 공포를 실현하길 바랐죠. 그런데 미디어에 나오는 순간부터 그 미지의 공포는 더 이상 미지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소설에서는 그나마 낫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보자마자 미쳐버리거나 죽는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런 공포의 존재가 그림이나 영상으로 표현된 순간부터 이미지가 각인되고 원했던 공포감을 얻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드라마 러브크래프트 컨트리처럼 묘사는 제대로 했으나 묘사하는 순간부터 괴물 장르가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히 서양이나 일본은 크툴루의 모습에서 특징적인 촉수에 대한 공포가 많이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냥 문어다리처럼 보이고 더 나아가 술안주처럼 생각되어 입맛을 다시게 됩니다. 우주에서 온 색채의 경우 볼만한 영화로 나오긴 했지만 상상한 바와 다른 점이 나올 때마다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위기만으로 압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괴물의 실체가 나와버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쪽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크게 인기를 끌진 못했죠. 이런 점은 러브크래프트 문학의 반쪽 성공이었고 인간 러브크래프트는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점이 안타깝죠. 러브크래프트를 위한 편. 인종 혐오자다? 러브크래프트를 항상 따라다니는 비판 중 하나가 인종 혐오입니다. 저도 그에게 이런 면이 싫지만 그래도 그를 위한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러브크래프트는 1890년에 태어나 1937년에 떠났습니다. 당시 미국은 녹음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곧이어 진보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였습니다. 도금 시대는 말 그대로 도금 상품들이 유행하고 귀금속을 많이 사고 팔던 시기였습니다. 러브크래프트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했죠? 귀금속 방문 판매원이었습니다. 귀금속을 방문해서 파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자본가들은 호황을 누렸죠. 하지만 하층민은 더 피곤해졌고 국가적인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두된 문제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유럽 각지 또 중국계 이민자들이 도시로 몰렸고 지금의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싼 값에 일했습니다. 그러니 원래 살던 소시민들은 이민자를 어떻게 볼까요? 좋게 볼 리는 없었겠죠. 러브크래프트의 가문은 청교도 출신의 유석이다고는 해도 본인은 소시민보다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뉴욕에서 하면서 그가 바라본 이민자들은 약탈자처럼 보였겠죠. 이라며 그들을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아내 소니아 그린도 유대인 출신이었으니 그녀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격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더욱이 여성 참정권이 확립된 진보 시대에 들어가니 그는 생각도 한 적 없는 여성과도 생존 경쟁을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비던스의 신사 중의 신사. 신사가 고된 일을 하거나 돈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핑계로 그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우리 소시민이자 방구석 신사 혹은 찐따인 러브크래프트는 주변 모두를 미워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렇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비난받을 언행을 한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나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됐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잠시나마 지지했던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산물 혐오자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해산물 혐오와 심해에 대한 공포가 작품 세계에 잘 녹아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해산물 혐오는 서양 전체적으로 있던 일이고 미국은 19세기 중반까지 그 비싸다는 랍스터조차 먹을 게 없으면 먹는 식재료였습니다. 크툴루 묘사의 핵심이 되는 문어 역시 해안가 지역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러브크래프트는 그런 전통적인 혐오와 개인적인 혐오가 겹쳐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끼게 된 겁니다. 사실 대단치 않은 소설이다? 당시 문학적인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문학적으로 그리 뛰어나다고 평가하진 않죠. 특히 시대상을 감안하고 봐야 하는 작품이며 불쾌한 묘사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구식으로 취급받던 문장과 모호한 표현들이 많아서 표현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겐 맞지 않죠. 그런데 대단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러브크래프트 이전과 이후의 공포 세계관이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차이를 보이니까요. 이전의 공포물이나 괴수물에선 그 대상이 퇴치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흡혈귀, 늑대인간 등이 그렇죠. 그런데 우주에서 온, 심지어 우주의 기원 그 자체인 존재들이 나오고 실로 불경스럽게도 당시 보편적인 종교관과 대치되는 무력감과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는 비판이 그는 크툴루 신화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만든 구성이 아니라 주변 작가와 추종자들이 만든 세계관이 크툴루 신화라는 점. 맞는 말이긴 한데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끝이 없는 법입니다. 그가 10만 통 넘게 편지로 교류하지 않고 공포에 대한 환상과 자기 세계에 빠져있지 않았다면 이토록 파괴적인 문학 장르가 나올 수 없었죠. 그래서 러브크래프트는 작가 자체가 장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작품 자체는 박감평가를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파생된 영향력을 생각하면 대단한 작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요. 여러분은 러브크래프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